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네, 21화 시작합니다. 네, 22화래요. 22화인가요? 네, 여기 이거 안 자르고 그대로 가고 싶다. 아니 니들 21화라고 적어놨잖아. 여기 봐봐 21화라고 돼 있잖아. 야, 그래놓고 야 나한테 몰아가게 하는 거 봐라. 야 씨. 22화랍니다. 죄송합니다. 22 숫자 좋다. 이땡. 이땡. 22살 때 뭐였습니까, 서미 씨? 22살 때 저는 기상캐스터였어요. 기상캐스터? 어디 호주에서? 호주에서. 아, 호주? 호주에서 영어로 기상캐스터를 했더라고. 우와. 오늘 이 비오는 날씨를 호주 기상캐스터 안 돼요. 해줘봐 살짝. 잠깐만, 내가 외웠던 것처럼 생각해볼게. 야, 이거 비가 오고 이거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오면 그때 맞춰서 하는 말을 통으로 외우는 거야. Hello everyone, this is weather forecast in Seoul. Expecting some rain showers all day, so you guys please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s.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forecast. Back to you guys. 야, 기상예보인데 우산 챙기라는 얘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야, 그거 하나로 끝이야. 아니 근데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in Seoul, in Melbourne. 아, 그것만 싹 바꿔주면 되는 거야? 멜번이 비가 많이 와요. 어. 그래서 거기 잠깐 거기에 있었던 비가 오는 대사를 네. 그대로 해서 서울과 멜번만 바꾸면 됩니다. 아. 근데 그래서 어디? 여름에 무슨 후라이팬에 계란도 막 구워요. 그 차 앞에 그 거기다가. 본네트에다가. 너무 그럼- 더워서. 그런 거 설명 못 하거든요. 아, 거기 40도라서.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영어를 잘하는 송소미 아나운서와 영어 잘 함께하는데요. 외우는. 네, 영어 잘 외우는. 자 오늘 오창석 자리에 송소미 씨가 앉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창석 평론가가 안타깝게도 재확진이 됐어요 코로나에. 진짜 그래서 있구나. 두 번째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주치를 한꺼번에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2주가 빠지게 됐습니다. 오창석 프리랜서한테 뼈 아프죠. 네, 여러 가지 이중고가 있지 이중고. 일단 돈이 떨어지고요, 네. 수입이 떨어지고 그리고 누군가 대체자가 와서 자기보다 더 잘할까라는 생각이. 네, 이번 주는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어제 확진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급하게. 대체자를 섭외를 못했습니다. 약간 급하게 알려준 거 약간 노릴 수 있네. 확진 그러니까. 자체는 한 금요일쯤 됐는데 일요일 날 알리는. 네. 해군들이 얍삽하네요. 해군들이 얍삽해. 그건 아닙니다. 네. 덕분에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요즘 시사 방송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핫하거든요. 네. 누가 네가? 본인이 핫해대. 저희가 이제 팟빵 업로드일이 8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하루 전날 팟캐스트에 먼저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광복절 뭐 역사 방송에서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뭐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더욱 더 특별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주제랑도 또 연결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주제 우리 김재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딱히 주인공을 제가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인물을 설정하진 않고요. 마지막 광복군들을 제가 준비를 그분들은 다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네. 원래는 장준하 선생님이랑 네. 이제 그 김준엽 선생님 네.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울컥울컥하는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 두 분이 기억이 되는 건 원래 역사가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 두 분만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좀 굵직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셨지만 이 두 분이 기록해 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고 싶으시면요, 다 네. 일기를 쓰십니다. 난중일기처럼. 네, 일기를 쓰십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이 원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더 제대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세계 기록 문화유산 된 거죠. 저 인스타 맨날 올리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저희 보정일기. 저희 소중한 기록이거든요. 보정일기. 그거는 나중에 이게 팩트 논란이 있을 거라서 그건 좀 힘들고. 왜냐면 사진부터가 일단 이게 진위 여부가 그렇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진마다 얼굴이 다르니까 그렇죠. 뭐야? 네, 네. 야 저건 좀 매기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 지금 오창석인 줄 아나 본데. 그래서 네. 이제 김준엽 선생님이 장정이라는 본인의 자서전을 쓰기도 하셨고 네. 좀 나중에 굵직한 이제 한국 해방 이후에도 굵직한 역할을 하셔서 네. 독보이시기는 하지만 네.
이 두 분만 광복군이었었던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 두 분이 주목받았었던 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탈출 학병 출신이세요. 네. 이거 학병 뒤에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던 적이 있죠. 오늘 이제 자세하게 다룰 텐데 네. 그게 진짜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목숨을 건 도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이 두 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탈출 학병들이 있어서 네. 이 두 분만 포커싱을 하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제목 자체는 네. 마지막 광복군들로 제가 네. 그럼 우리가 마지막 광복군들이라고 했을 때는 대충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파악이 힘들지 않을까? 숫자 파악이 조금 힘들기도 한데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탈출 학병으로 불리시는 분들은 한 40여 명 정도라고 보통 추측을 해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남아서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군에서 네. 그런 좀 역할을 해요. 어. 이제 나머지는 저번에 박정희 때도 설명드리고 했었던 것처럼 네. 만주군관 출신도 있고 일본 출신도 있고 막 이런데 이분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일본군에 들어가서 네. 탈출을 해서 광복군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해방 이후 한국군의 기반이 됐다. 네. 이 약간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을 스스로 마지막 광복군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서 네. 군생활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남다르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좀 할까요? 송소미 아나운서가 싫어하는 네. 당시 시대적 맥락. 네. 이제 시대적 맥락에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때는 눈도 살짝 감겨 있습니다. 안경을 근데 살짝 오늘은 내렸어요. 요 자리는 피해갈 수 없는 자리거든요. 네네네. 재원 선생님 옆은 살짝 재원 쌤한테 원샷 잡혔을 때 그때 살짝 놓고 있어도 되거든. 하나가 밑에. 비껴가 있었어. 밑에 이렇게 낙서하면서 들으면 되나? 근데 지금 빼박입니다. 무조건 잡히거든요, 여기는. 저는 보통 여기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네. 오창석이 자기 한 기수 아래거든. 그러니까 내 낮춰보면서 얘기하는데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15분의 마법 아이세라 프리미엄 빙하 머드팩으로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방치된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은 칙칙한 피부의 원인이 되고요. 또 탈락되지 못한 각질은 모공을 막아 잦은 피부 트러블을 발생시킵니다. 노폐물은 쫙 빼주고 영양과 미네랄은 쏙 넣어주고 피부는 탄력 있게 당겨주고 모공을 쫀쫀하게 잡아줍니다.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똑똑한 선택 아이세라를 지금 바로 검색창에 검색해주세요. 현재 자사몰에서 40% 할인 및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증정해드리던 리유저블 컵 이벤트가 재고 소진이라서 종료가 됐습니다. 대신에 자사몰에 룰렛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8월 한 달 동안 소노코스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무료 반품과 무료 교환 서비스가 실시되니까요. 망설이셨던 분들 한번 써보시고 안 네. 맞으시면 교환하시면 됩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 이 수면팩은 무조건 써봐야 되는 네, 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 팩보다 훨씬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효과도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효과 맞아. 아마 겪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용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요. 네. 지난번에 두 분이 왜 그 선물 패키지 받아가셨잖아요. 네. 그게 또 패키지가 커가지고 선물할 때 되게 마음 그치. 뿌듯해. 네. 예쁘고 이래가지고. 네. 자, 제가 해외에 사는 친구한테도 이거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네. 이제 저 어디였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도 보내줬는데 뭐 거기는 뭐 좋은 화장품 없겠어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 한국 화장품 되게 좋아해요. 동남아에서 한국 화장품. 그 싱가포르에 내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일샵 하려면 무조건 한글 간판 걸어야 돼요. 맞아. 왜냐면 이게 코스메틱이나 화장품이나 미용 관련해서는 한글로 써진 간판을 걸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한국이 탑인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보내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고래꿈 자파점의 도담살 방탄칩 광고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길 건강한 간식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도담살 방탄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살은 일명 다이어트 쌀로 불리며 당은 0g이라 당뇨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일반 쌀과는 달리 탄수화물을 체내에 쌓아놓지 않고 배출하는 농촌진흥청 계약재배 품종입니다. 자, 농촌진흥청 특허 공법과 해썹 인증으로 더더욱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이고요.
자, 민트민트하고 핑크핑크한 패키지 컬러와 슬림해서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남녀노소 누구나 휴대해서 먹기 편리합니다.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과자, 건강을 생각한 도담살 방탄칩 다 같이 즐기러 가보실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꿈 자파점 검색하시고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역사 내피셜 구독 완료를 적어주신 고객님께 5개 가격에 5개를 더 드리는 놓칠 수 없는 특별한 혜택 꼭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개 가격에 12,25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 1,200원 꼴인 거죠. 편의점 과자보다 싸요 그러면. 훨씬 싼데 맛은 정말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맛있어요. 맛입니다. 정말 이거는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 자, 마성의 과자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살 안 찌고 간식 먹고 싶으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제가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먹는데 안주만큼은 좀 건강하게 칼로리 없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막 댓글 보니까 네. M장객에서 광고하는 거는 다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도담살도 주문했고 뭐 마틴주도 주문했고 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믿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히나 음식은 믿고 드셔도 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다 여기서 임상 실험 끝냈거든요. 네, 제가 임상 실험이요. 뭐라고 하지 그걸? 사람 실험 뭐라고 해요? 임상 실험. 맞아요? 네, 임상 실험. 네. 진짜 시식을 했다고 해주면 상태 실험이라고 좀 그렇고. 네, 임상 실험 좀 불편하네요. 시식을 다 마친, 네, 테스트를 마친 제품들이니까요.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다 먹어보고 판단 내리니까 게다가 제가 은근히 또 먹는 건 까탈스럽습니다. 뭐 맛없다고 안 먹진 않는데 맛있고 없고의 경계는 확실하거든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래꿈 자파점 검색하시고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담살 방탄칩이었습니다. 라면 자주 드시나요? 건강관리, 식단관리, 체중관리 중이시라면 라면만큼 강력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 라면은 칼로리 500kcal. 이래도 계속 드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아니고 이분들이 만들었습니다.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 식단관리, 체중관리에도 칼로리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18kcal. 다이어터와 유지어터들에게 꿈에 그려오던 바로 그 라면입니다. 출출한 밤 야식 땡길 때 이제 참지 마시고요. 가볍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뚝해도 18kcal 18라면 18 라틴조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10개 세트가 39,000원이었는데 35,000원이고요. 5개 세트가 19,500원에서 17,500원으로 할인 행사 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문 070-7576-0837 070-7576-0837로 전화 주세요. 네, 정말 신비한 라면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얼큰한 국물이 있는데 다 먹어도 18kcal 있는 건지 말도 안 돼.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운맛이 진짜로 그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말해야 되나? 신라면, 맛, 진라면 그렇죠. 맛 똑같아요. 네. 너무 맛있어. 조금 더 개운하지 깔끔하고 네, 그래서 먹으면서 건강한 맛이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맛도 있어요. 참 신기한 라면이고 이거는 대단한 발명이야. 발명이다. 발명품이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먹으면서도 놀라면서 먹게 되는 그런 라면입니다. 속이 부대끼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밀가루가 아니니까 음. 속이 안 부대끼더라고요. 네. 이게 발효곤약이라는 게 아마도 이게 우리 몸에 네. 이렇게 부대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소화가 여러- 잘 되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 보통 뭐 시켜 먹거나 할 때 네이버에 한번 쳐보잖아요. 네. 곤약 라면 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마틴조가 탑이에요. 어. 그 정도로 좋은 거니까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여러분 같아요. 그녀의 라이프 N 검색하시고요. 마틴조 곤약라면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옛날 방식 그대로 무쇠 가마솥에 국산 한우뼈와 한우 소머리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들어낸 진한 사골 육수, 소머리 설렁탕, 사태 설렁탕, 도가니탕이 있어 좋아하는 고기를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최소 주문은 3팩부터고요.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사장님이 직접 하고 있어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주부들 반찬 걱정 없겠죠. 떡국이나 김치찌개 등에도 육수를 사용하시면 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재구매율이 아주 높은 나을 설렁탕 택배로 주문하시면 매장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을 설렁탕 검색하시거나 010-3371-4624 010-3371-4624로 전화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나을 설렁탕 저는 뭐 집에서
요즘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많이 줄었어요. 나을 설렁탕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있어가지고 뭐 하루 세 끼 다 설렁탕으로 먹을 수는 없지만 저는 뭐 대부분 집 밖에서 먹고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서 한두 끼 먹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나을 설렁탕으로 먹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설렁탕이라는 게 네.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큰 네. 음식이라서 네. 막 섞어 먹어도 넣어 먹어도 되니까. 떡국도 넣어도 되고 뭐 라면 넣어서 끓여 먹어도 되고 그래요. 세 끼를 그냥 이걸로 떼어도 돼요. 이거 베이스 음식이라고 하죠. 네. 넣고 김치찌개, 어. 뭐 다른 거 넣을 때 이 베이스로 네. 넣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또 활용이 가능한 나을 설렁탕입니다. 그냥 드셔도 끝장납니다 맛이. 자 여러분들 주문해서 시켜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늘 확인하거든요. 저희 광고하는 제품들은 먹어보죠 미리. 아니 가서 먹어보기도 하지만 뒤에 후기를 항상 확인해요. 근데 M장기의 광고 보고 구매하셨는데 너무 만족한다. 역시 M장기의 광고는 믿고 구매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요. 나을 설렁탕 드셔보시면 맞아. 반드시 재구매하시게 될 겁니다. 나을 설렁탕이었습니다. 자 가보죠. 그냥. 네네네. 굉장히 암울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네. 일단 37년에 중일 전쟁이 시작이 돼요. 네.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되고 원래 일본은요 중일 전쟁을 굉장히 단기간 안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거의 뭐 한두 달이면 끝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전에 돌입이 됩니다. 왜냐면 네. 아니, 저번에 이순신 장군님 얘기할 때도 그 전쟁 빨리 끝내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맨날 빨리 끝내려고 하네. 전쟁 아, 근데 전쟁 무조건 빨리 끝내려고 누가 길게 끌려고 하겠니? 당연하죠.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쟁을 한다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이긴 전쟁이 사실 잘 없잖아. 나도 어쩔 수 없는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빨리 끝내고 빨리 승전보를 울리는 것이 우리에겐 이득이 당연히 이득이지. 근데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전력상으로도 이때 일본군 진짜 엄청나거든요. 200만, 네. 300만이에요. 정말. 네. 근데 지금 중국은 분열돼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속전속결로 저 뭐 북경까지는 금방 네. 상해까지 금방 내려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지 못했었던 이제 복병이 국공합작인 거죠. 쟤네가 갑자기 공산당이랑 친해지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단일 대오가 돼서 항일 전선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네.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전쟁을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더 확장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사실 뭐 일본의 어떤 그런 경제 운영 시스템 자체가 네. 전쟁을 멈추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랬나요? 당시에 뭐 청일 전쟁 이후로는 전쟁이 없으면 얘네는 돌아가지 않는다. 전쟁에서 이겨서 배상금 받아내고 거기에서 군사적인 거 장악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주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기업들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군수 물품들 막 뽑아내고 이런 식의 어떤 네네. 경제 운영이기 때문에 전선이 확장이 돼야 돼요.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더 후달렸던 게 다른 나라보다 좀 늦었고 네. 그다음 애초에 세팅이 식민지 세팅 자체가 네. 전시가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이죠. 네. 계속 확장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동남아까지 내려가요. 지금 이게 유명한 그 사진 있잖아요. 당시 일본이 어디까지 전선을 확장했는지 쫙 내려가는 거 보면 네. 오우 미친놈들 같아요. 인도까지 전선이 확장이 되거든요. 서쪽으로 너무 인도. 보급선이 너무 길어지는데도 네. 불구하고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확실한 자기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으로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뭐 사람만 봐도 그렇고 국가를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건 진리인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고 네. 그러면 효과적이거든요. 또. 네네. 사람들은 좋아해요. 일본 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네, 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네. 팽창을 하네. 네. 그러니까 계속 팽창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당 숙청, 반공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만들면 국민들은 거기 집중하거든. 그럼 내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뭐 나라 돈을 빼먹든 말든 외부로 시선 싹 돌리고 시선이 돌려지죠. 네, 그리고 자기 컨텐츠가 없거든. 이제 뭐 전쟁 물자니 네. 뭐 다 후달리는 거지. 사람이니. 전선이 이렇게까지 넓은데 네. 인도부터 지금 전선 보면 그 동남아 호주까지예요. 네. 호주 앞에까지 가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넓어지니까 이제 뭐 쥐어 짜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었던 게 석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은 석유가 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석유가 거의 생산이 되지 않다 네. 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뭐 석탄을 뭐 액화시켜 가지고 막 네. 이거를 석유로 만들어 보려고 거의 연금술사예요, 얘는. 네네. 막 그렇게도 해보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과 영국이 있었던 네. 동남아 지역까지 어. 왜냐면 거기 석유가 났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태평양 이어지죠.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거기에 욕심을 안 했으면은 아마 미국이 참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해. 니네 알아서 먹고 나 여기 먹고. 네. 네. 근데 우리 거에 빨대를 꽂아 이 이런 개념인 거지. 쉽게 욕심 말하면. 부리다 망한 거네 그러면. 근데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안 부릴 수가 없는 없잖아요. 상황이었어요. 네. 밀리고 밀려서 욕심을 네. 안 부리면은 안이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네, 전쟁 안 하자니 네. 뭐 전쟁 하자니 미국이 너무 세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 시작할 때는 네. 이게 진주한 폭격을 시작할 때는 그 협상이었어요. 네. 던지면 네. 뻑치고 뻑치고 타협. 어. 네. 야, 우리 러일 전쟁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을 너무 얕봤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야뽕 이유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때 막 그 밀덕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밀덕분들 중에 이때 당시 일본군에 매료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밀덕이 누구예요? 아, 밀터리 밀리터리 덕후. 덕후. 덕후들. 난 밀떡 뭐 쌀떡 이런 건 줄 알았네. 잠깐만. 밀떡이라 밀떡이라 여기서 끊고 그래요? 갈까요? 자기 역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원래 너무 그게 동요하지 마십시오. 통용되는 단어예요? 네. 밀덕, 어, 밀덕, 밀덕. 역덕 뭐 이렇게. 네. 역떡. 책떡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이때 일본 육군만 한 500만 가까이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해군력만 해도 뭐 배 전함의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미국보다 많아요. 세계적으로 숫자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네. 단기로 이거 협상으로 끝내면 미국이 네. 오케이 하고 악수하고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네. 이때 본토거든요 하와이가. 네네. 본토를 처음 침략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사실 이때 당시 운빨도 있었거든. 미드웨이 해전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사실 미국도 엄청 운이 좋았어. 그 배 항공모함 못 찾았으면 바다 위에서 그랬으면 솔직히 미군이 밀릴 수도 있었거든. 근데 운도 좀 작용을 했지.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전선이 41년에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일본이 우세해요. 네. 이렇게 우세한 게 있는데 근데 일본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생각을 했을 텐데도 아마 했겠죠 전쟁은. 네. 그게 뭐냐면 이게 미국의 경제력인 거죠. 아. 경제력이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시비 걸었어. 알았어. 우리는 장기전이야. 왜? 우린 돈이 많거든. 배를 계속 찍어납니다. 아. 네, 무한 소모전이 되는 네. 무한 네. 소모전. 미국이. 예. 야 항공모함 만들어. 전함 만들고 이러면서 전선이 처음에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나중에 한 43년 이후로는 네. 폐쇄가 짙어지죠. 쫙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쭉 밀고 무기 들어가는 수준의 일본이 네. 질적으로 높았다고 해요. 양이 안 되는구나. 양이 안 근데 문제는 이제 양으로 밀어붙이다가 질이 올라가게 된 형태가 된 거죠. 네. 그게 사실 경제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무시 못하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네. 갖다 보는 건. 이 나중에 저희가 이 전쟁사도 하게 되겠지만 이 미드웨이 해전이 되게 재밌거든. 요때 당시 해전들이 재밌는 요때 좀 당시 이제 그 일본군 함대를 이끌던 제독이 판단만 제대로 내렸어도 이 전세가 따르게 또 흘러갈 수도 있었어. 물론 결국은 미국이 승기를 잡았겠지만 좀 더 일본이 좋은 승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판단 전투기에 미사일을 어떤 걸 실을 것이냐 요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항공모함을 몇 대를 잃었거든. 이때 미사일 당시에. 하나 가지고. 밀덕이시네요. 아니야. 이 정도 이야기는 다들 많이 아시지 않나요? 잘 몰라요. 네. 이 정도 옛날에는 아시려 그러면 비행기 실을 수 있는 게 종류가 어뢰하고 폭탄 둘 중밖에 없었어요. 어뢰를 실든 폭탄을 실든. 근데 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폭탄을 실었어야 되는데 어뢰를 실어버리니까 네. 바꾸는 시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바꾸고 이러면서 비행기 출격이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작살 그때 난 이제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눈으로 봐야 미국의 돼. 비행기들이 그냥 바다를 사사시 찾아다녔어. 근데 이제 못 찾으면 기름 떨어져가지고 걔네들도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운 좋게 일본의 항공모함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급강하 폭격기로 으악 해가지고 그냥 다
거의 눈으로 본 수준 아니에요? 영화 있어요. 아, 영화가 있어요?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네. 미드웨이. 나중에 세계사도 하면 재밌겠다. 그렇죠. 그런 것 전쟁사 재밌지. 2차 대전은 진짜 할 것도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밀떡들의 진격이 벌어지겠죠. 다 차단해. 그분들 나오시면 댓글 난리 나요. 제가 다 사수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저격병이 돼서 달려오는 밀떡들을 다 스나이퍼 모드로 다 저격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그 호전적인가 보다. 아 팩트가 조금만 틀려도 아 진짜요? 그분들은 굉장히 흥분하시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세요. 어쨌든 근데 저희는 또 정치적인 맥락이나 그렇죠. 역사적인 맥락의 전쟁 이야기는 할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네. 자 이렇게 계속 가죠. 네, 제가 너무 얘기를 붙였네. 하와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신나는 얘기였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네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전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전선이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이제 조선인들을 징병을 논의가 이제 징병을 하자는 논의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해가 없으니까 막 그 식민지에서 떼어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38년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원래 논의 자체는 중일 전쟁 직전에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일 전쟁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한테 총을 지어주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총을 거꾸로 들까봐. 그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이 군에 입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의 네. 의미는 네. 진짜 국민으로서 대우해주겠다라는 시민권을 거예요. 주는 거지. 시민권의 의미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군에 아프간 파견된 사람들한테 시민권 주는 거 네. 그런 게 똑같은 거죠. 병역을 이수한다는 건 권력으로 인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인한테도 똑같은 게 그렇죠. 되는 거죠. 얘네를 일본 입장에서요. 일본 입장에서 조선이 얘네들을 징병을 그냥 일본 애랑 똑같이 해준다? 이건 얘네 그럼 국민으로 2등 국민이 아니라 1등 국민 신민이 되는 완벽한 내선 일체인데 이게 지난 시간 이광수랑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내선 일체를 일본은 얘기했지만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전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써먹고 버릴 생각이 생각이었던 거고.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37년에 논의됐을 때도 네. 이 군 내에서는 네. 결정은 해요.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군 내에서는 결정을 하는데 내각과 의회에서는 조선인들에게 이 군대에 입영시키는 문제를 한 20년 정도 봅니다. 20년이나 있다가나 가능한 일이지 이거 지금 네. 당장은 안 된다라고 볼 정도로 네. 얘네는 똑같이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 근데 군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광수를 비롯한 이제 내선일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친일파들은 네.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조선인이 군인이 되면 네. 우리 일본인이랑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조선인 청년들한테 군대 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37년에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38년부터 그래 그러면 징병은 이제 이때 징병은 아니고 네. 지원을 받자라는 얘기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네. 바로 육군 특별 지원병이라고 하는 거를 뽑아요. 근데 이게 이때부터를 학계에서는 네. 이 38년부터를 강제 동원의 시대로 봅니다. 강제 동원. 노동자도 그렇고 병력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때부터 모으는데 문제는 지원병이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38년부터 이때 진짜 징병제가 시작되는 게 44년이거든요. 네. 요때까지 한 43년까지 17,000명을 선발을 하는데 네. 지원자가 80만 명이에요. 80만 명이요? 조선인의 지원자가. 어.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네. 야, 니네가 지원한 거잖아. 이게 왜 강제징용이야? 이게 왜 강제징병이야? 네. 강제자 빼야지. 이거 니네가 지원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진짜 지원을 한 거예요? 실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원에 네. 메커니즘이 문제라는 거예요. 허수가 네. 있는 거죠. 허수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이 지원을 받냐면 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소학교 이상의 네. 그 청년들한테 일본어가 되고 네.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받거든요. 그 네. 말은 뭐냐 일단은 자기네들의 왜냐면 소학교 이상이라고 하는 건 네.
이 황복 신민화 과정을 한번 거친 친구들이라고 본 거예요. 일본인 입장에서. 왜냐면 국사 교육도 받고 학교에서 뭐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하고 했으니까 얘네 오면은 총 거꾸로 들진 않겠지 네.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한 건데 어떤 식이냐면 바로 이 메커니즘이 중요하거든요. 네. 관알선. 관할선. 관이 알선을 봐주는 이 제도 자체. 이게 뭐냐면 군에서 네. 각 도별로 네. 몇 명씩 지원병 받아와라고 하는 거를 하달해요. 아 할당을 주는구나. 할당제입니다. 할당제. 그럼 도에서는 네. 각 밑에 있는 군에 어. 또 하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경상남도 10만 명. 그러면 이 경상남도에서 네. 각 군에다가 각 군마다 야 10,000명씩 지원받아. 그럼 군에서 각 면에다가 이제 야 그러면은 이제 니네 한 1,000명씩 네. 지원 받아와. 이렇게 하면 면장이 면석이한테 시키죠. 야 돌아다니면서 도장 받아와.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 숫자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면석이가 그 들이미는데 나 못 찍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다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모함해서 보복을 당하고. 보복을 당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저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자녀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내가 여기 군대에 지원하지 않으면 여자 형제가 끌려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온갖 첩박이, 그렇죠. 온갖 첩박이 자행됩니다. 막 그 뭐 학교 찾아가가지고 학교니 일터니 가가지고 네. 죽이겠다. 아니 왜냐면 이게 그거예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어떤 면에서는 몇천 명 지원했다 그러면 상 줘요. 이런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면석이 면장들이 눈알이 뒤집히는 도는 거죠. 거죠. 근데 가는데 면석이 혼자 안 가요. 순사들 칼 채고 간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는데 어떻게 안 쓰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관알선이고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자발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구조를 무시하고 니네 지원했잖아. 지원 도장 찍었네라고만 하면 이거 안 된다는 이건 지원 거죠.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굉장히 폭력적이었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제 강점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그 폭력성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다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제 정전 말기 일본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더 약간 폭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군대만 놓고 보면 이 지원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17,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절대로 이 절대치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43년에 우리가 오늘 주로 얘기할 학도 네. 지원병제가 네. 이제 실시가 되거든요. 이분들은 저번에 그 누구였죠? 김재규 네. 할 때 살짝 말씀드렸었던 이 학도 지원병 요게 한 차례만 네. 뽑아요. 이게 43년에 시작돼서 44년에 입대를 하시는 이 분들이 이제 전문 학교 이상의 네. 고학력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한 6,000명 정도, 그러니까 완전 초엘리트들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조선에 이때 있었던 완전 초엘리트를 6,000명을 조사를 해서 네. 그 중에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학도 지원병으로 네.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요것도 모자라서 44년에 네. 이제 진짜 이때는 진짜 강제징지. 요때 이제 끌려가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네. 총 이거 진짜 추산하기 나름인데 일본 자료로 따지면은 13만 명 정도가 네. 이제 군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한국에서도 조사를 해요. 네. 한국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추정하는 숫자는 25만 명 정도로 배네요 거의.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다가 군속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군무원이에요. 네. 사실상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또 한 15만 명 정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군속이라든가 군무원들이 되게 중요한 거는 네. 실제로 동남아 전선에서 미군의 포로가 됐을 때 네.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군인이 아닌 군속이 미군을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벌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었으면은 제네바 협정이 되는데 네. 군속이 넌 군인도 아닌데 미군 포로를 학대했어. 왜냐면 위에 애들이 시켰는데
그럼 바로 처형당하고. 그 중에 한국인들도 아, 다 진짜 많이 다수죠. 있었습니다. 다수 섞여 그래서 있었겠네요. 군속의 문제나 이런 형태 포로 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수의 조선인 분들이 네. 흔히 이른바 이제 B씨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네. 이제 전범 재판 이제 A급 A급 전범 같은 경우 이제 동경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에서 이제 처리가 됐다면 네. B씨급 전범들은 각지에서 이렇게 네네. 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정말 많은 조선인 분들이 끌려갔는데 B씨급 전범으로 처리돼서 네. 징역을 산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전후에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이게 종전이 되기 불과 얼마 전에 끌려갔으니까. 그분들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는데 네.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었죠. 네. 소련군의 포로가 되셨던 네. 조선인 군인분들은 네. 바로 귀환을 못 하세요. 48년까지 네. 소련에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 당하십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게 소련의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학대했으니까 책임져. 근데 대신에 그들은 이 정규 일본 군이 아니라 군속이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가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끌려온 조선인인지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근데 그거 근데 문제가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면 안 돼요. 조선인인 거 알아요. 근데 한국 모르는 사람인 거 척하는 아는데 네. 왜냐면은 그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일본인들이랑 방을 따로 쓰게 해요. 분리시켜버려. 그러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인지하고 얘기네. 있어요. 근데 왜 강제 노역을 시켜요? 급하니까요. 그뭐 걔네들도 모르는 척하는 거구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48년에 남북한이 정부 수립을 각각 했을 때 북한 네. 정부에 인계합니다. 러시아니까. 근데 거기에 고향이 남쪽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던 그래서 북한에서도 어. 사상 교육을 다시 시켜요, 이 사람들을.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남한으로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한으로 네네. 다시 한국으로 오시는데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봐요 또. 왜 아, 소련도 있었으니까. 소련과 북한에서 북한에 사상교육을 다시 살았으니까. 받았을 테니까. 너무 마음 아프네.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정말 많은. 야, 이분들의 인생은 정말 뭘로도 보상할 수가 없겠네. 결국은 그거는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져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었던 거랑 오늘 주로 다룰 이야기에 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분들이 나중에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노무현 정권 때 생기거든요. 네. 네, 이제 제가 꼭 한 분을 말씀드려야 돼요. 조건 선생님이라고 네. 이분이 이쪽으로 처음으로 박사 논문을 쓰시고 제가 오늘 말할 많은 부분을 이분의 네. 이야기에서 빌려왔습니다. 이분 진짜 네. 선구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네. 전시 총동원 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이라는 논문이에요. 네. 이분이 나중에 김준혁 선생님이나 장준환 선생님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학병들 연구도 하시고 이분이 그 조사위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이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많은 일들이 네.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이 조사위가 생긴 다음에 이제 피해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접수를 받는데 네. 700만 건이 들어왔답니다. 700만 건이요. 피해자만. 네. 그 이걸 언제 끝내요?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 때 끝내버려요. 근데 아예 정리를 해버리고. 종료시켜버려요.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제 아. 조금의 피해 보상들이 조금 있었지만 네. 연구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어쨌든 이거를 연구를 하라고 해야 그지. 될 거 아니에요. 지원도 없고요. 자금 지원이 돼야지 당연히. 조사위도 해체시켜버리고 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처리하고 꼭- 덮어버리려고 했구나 그냥. 아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그거 뭐 음모론적으로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조사만 제대로 됐었어도 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이게 연구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었던 뭐 조건 선생, 김상규 선생 정말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만 가지고 그렇죠. 연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네. 조선이 몇 명이 끌려갔는지 군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강제 동원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셨는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도 촉박한 게 그 후손분들도 이제 맞아요. 들어가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정확한 파악이 진짜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외할아버지 네. 징용 됐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징용 가니까 집안이 북미박스 되잖아요. 네. 그 딸들, 그러니까 저희 외 이모들이죠, 다 돌아가시고 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락이 되는 거지. 네. 실제로 징용 갔다가
여기 폐병 걸려갖고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 근데 누락이 된 거 없어 자료가. 나는 알고 있잖아. 네. 이런 게 한둘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얘기로 들은 사실 거니까 뭐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렇죠.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방금 그 폐병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덧붙이면 거의 다 광산으로 많이 끌려가세요. 폐병이 군함도 걸리는 같은.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인보다 10cm가 커요. 조선인이.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험한 데로 끌고 갑니다. 아,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로. 체육 조건이 좋다고 봐서.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진폐증에 걸려서 네. 돌아가시는. 정말 많이 돌아가시고. 그 영화 솔직히 그 군함도 네네네네. 얘기가 많긴 하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제가 본 것들이 그래도 실제라고. 그 안에 있었던 그런 뭐 그 다른 얘기는 빼고 그 네. 안에서 묘사됐었던 열악한 그런 노동 조건은 오히려 제대로 묘사 못한 거죠. 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훨씬 더 열악했고 강제동원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의 피해는 엄청났어요. 정말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 피해는 뭐 엄청나죠. 근데 네. 그게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 네. 뭐 이게 아직도 조사할 부분이 많다. 네. 그리고 메커니즘상 똑같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기업으로 이게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끌고 간 건데 그걸 왜 국가가 미쓰비시 이런 책임 건데. 뭐 이런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강제 동원도요. 강제 네. 징용 말고 동원도요. 다 이런 식입니다. 관할선 도에서 하다라면은 몇 명 잡아가지고 와. 네. 그러면은 그렇게 끌고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강력한 강제성이 무조건 있는 동원이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해서 일제에서 주도해서 징집을 한 다음에 그럼요. 예, 기업들에게 뿌려줬기 때문에 이건 국가 주도라고 봐야지. 그런데 지금은 미쓰비시는 미쓰이 같은 애들은 써먹고 어. 이건 다 민간에서 했던 거다. 어. 황구는 책임 없다. 일본이란 건 책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얘들이 얘기해. 그 미쓰비시가 책임져야지. 미쓰이가 책임져야지. 얘네들이 책임다는 게 뭐예요? 당시의 환율로 지금 1,000원 보내주고 그러잖아. 이 끼들이 예. 이게 지금 이 능력이지, 문제죠, 그거는. 그렇게 네, 되는 엄청난 피해였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이 남아 있는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였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네.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강제 징병을 피해서 네. 저항을 했었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이 네네네. 입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학병 집단에서 이제 그런 네. 저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네. 학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약간 일본 입장에서는 네.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잘 살아요. 그렇죠. 학병이 어느 0.001%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네. 조선인으로서 그 정도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집이 부잣집. 지주 네네. 뭐 이렇게. 네,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얘네가 잘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얘네 먼저 네네. 그분들을 먼저 이렇게 징집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오히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저항 의식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걸 얘네들이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일본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학병으로 이제 네. 그 학병 조사를 하니까 내가 학병을 끌어갈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네. 몇 개월 전부터 네.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군인 신분인데. 아니요. 아니 그냥 끌려가기 전인데. 끌려가기 전인데. 네. 그럼 무슨 범죄입니까? 폭력 범죄잖아요. 네. 범죄자가 되잖아요. 난 교도소 난 교도소 갈래. 가겠다고 이 얘기예요. 여기서 그 나름 그 신원 조회를 해가지고 문제 안 일으킬 만한 사람들만 징집을 해갔는데 사고를 쳐서 범법자가 되면 자격 요건에 안 맞게 되네. 좀 이상하죠. 요게 이제 한반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한반도의 정세인 네.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죠. 네. 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광복군. 네네. 네. 요게 이제 같이 봐야 돼요. 네네. 이 똑같은 시기에 1940년 9월에 이제 원래 이제 상해 임시정부였는데 네.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 이후로 굉장히 좀 고초를 많이 겪으시다가 이제 충칭 지금 그걸 지금 중경이죠. 이제 중국말로 충칭. 네. 이제 중경 임시정부로 이제 안착을 한 다음에 광복군을 만들어서 지대 편성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광복군을 조금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씩.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광복군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 중국에까지 와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힘든 것도 있었고 이때 당시 뭐 중국군이나 이미 소련군에서 광복
광복군이 아닌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임시정부 광복군 산하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많이 당시에는 광복군이 아닌 만주 지역에서 조금씩 했던 많은 항일 운동지사들이 많았죠. 있었던 거죠. 네네네네. 그게 통합이 안 됐던. 네네네. 근데 갑자기 광복군이 조금씩 확장을 하는 시점이 와요. 그게 뭐냐면 네. 이 학병들이 네. 탈출을 해서 아. 광복군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군사 훈련을 받았던 똑똑한 엘리트들이 탈출해서 네. 일종의 어떤 뭐 소규모 게릴라들이 아니라 정규 군대가 형성되는 과정 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탈출 학병이 전부 다 광복군이 됐느냐?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 자, 뒤에 나중에 이제 탈출하는 경로들을 말씀드리겠지만 탈출을 하잖아요. 네. 만주 지역에 있었거든요. 보통 네. 탈출을 해서 처음 만나는 군대가 뭐냐에 따라서 네. 이념이 그치. 달라져요. 마적단을 그렇겠네. 만날 수도 있고 네. 공산군을 만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혹시 여명의 눈동자라는 네. 드라마를 최재성. 두 분은 당연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채시라. 최대성. 네. 들어봤어요. 여기에 굉장히 이 여명의 눈동자는요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드라마. 그렇지. 아. 역사 연구자들이 진짜 이 네. 영화 정말 선구적인 드라마고. 네. 아 이거 최재성이 마적단 만나잖아. 그래서 말에 끌려댕기잖아. 그리고 딱 만나는 게 중공군을 만나요. 그래서 팔로군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재성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딱 만났는데 국민당군을 국민 만났다. 만났으면 네. 그럼 광복군으로 가는 거예요. 아. 중경으로 이송해 주는 거겠지. 네. 이런 운명, 이 운명이 나중에 이 운명이 되게 좀 가슴 아픈 또 역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본인들은 강력한 좀 민족주의적인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 만난 게 팔로군이셨어요. 팔로군. 네. 그래서 거기서 뜻하지 않게 조선의용군까지 끌려가셔가지고 음. 남북 전쟁에 참가했을 때 북한군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게 이런 그게 역사의 어쩔 수 어떤- 없는 게 그쪽으로 배속이 돼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할 김진영 장군아. 선생은 네. 걸어서 중경까지 갔대. 네네네. 그래서 장저인 거예요. 아. 이제 네. 지금부터 얘기할 이제 마지막 광복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네. 흔히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랑 이제 김준현 선생님을 네.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일단 그 탈출 학병분들은 아마 한 40여 명 정도로 네네. 보여집니다. 이거 네. 대단한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어떤 분들은 40명, 어. 40명 정도로 아닙니다. 진짜 이 4천 명 정도 끌려가신 분들 중에 40명이 탈출에 성공했고 이거는 네. 이거는 이 실제로 임시정부에서는 굉장한 선전 효과고요. 임시정부 네. 입장에서도 그렇지. 일본 입장에서는 이 봐라 니들 지원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조선인이 와가지고 군인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잖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분들이 탈출을 해가 난 그러기 싫은데 10%가 탈출했어. 네.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광복군이 돼가지고 이거는 네. 한국 식민화의 실패죠. 한국 식민화의 실패라는 거를 명확하게 네. 보여주는 거고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를 네.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8월 15일 날 이게 안타까운 좀 일이기도 하지만 네. 미군정이 들어섰다는 거 네. 결국에는 저희가 독립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들은 소위 말하는 간부들이죠. 잘 사는 엘리트들이었던 그렇죠. 네. 들이 일본을 거부하고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한 광복군을 선택했다는 그렇죠. 것 자체는 대단히 큰 의미를. 그 강점기 기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립 의지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광수는 변절했고 많은 지식인들은 변절했을 때 우리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갔다. 네. 그래서 광복인 그 거예요. 밀정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이정재 하잖아요. 독립할 줄 몰랐다.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았냐.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고 않고 해방을 위해 갔다. 어.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장준하 선생님은 잠깐 설명드리면 1918년생이시고요. 평안북도 의주 네. 출신이시고 기독교 평안도 집안 쪽에 기독교. 영향을 네. 많이 받으셨던 이 분입니다. 근데 엘리트예요. 음. 엘리트시고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서 도요대학 네. 예과에 진학해가지고 일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네. 끌려가시게 돼요. 아. 네, 그 강제징용이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학병으로 네. 끌려가시게 됐었던 분인데 네.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네.
자기는 탈출해서 강복군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다 계획을 하고 네, 계획을 이때 마음속으로 탈출 학병분들의 기억은 거의 다 그래요. 네. 나는 들어가서 탈출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아마 정확하게 장준환 선생님이 탈출 경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셔서 네. 근데 이제 3명이 같이 탈출을 하시거든요. 네. 학병 3명이 탈출하시는데 뭐 샤워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도망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탈출을 하세요.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 처음 만난 게 아까 말했었던 이제 그 국민당군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네. 장준환 선생님을 만나시는 분이 네. 김준호 선생님이에요. 아. 김준호 선생님이 이미 탈출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네. 탈출에 성공한 것도 너무 다행인 게 중간에 분명히 걸리거나 그렇죠. 탈출 그런 실패하신 경우도 있을 분들도 거 계시겠지. 아니에요. 그럼요. 잡히시는 많이 분들도 계시겠지. 있고 이제 한데 이분들은 이제 성공을 하신 거죠. 네.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김준엽 선생님인데 김준엽 선생님은 1920년생이시고요. 마찬가지로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유명한 부잣집 아들. 유명한 부잣집 아들. 근데 이게 이제 민족 의식이 좀 투철하셨던 아버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좀 민족 교육을 받으셨다고 본인이 이제 회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기억 속에 아버지가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을 대주셨던 분이셨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 당연히 일본에 이분도 똑같이 김현 선생님도 게이오 대학교 동양사학과 이분 나중에 해방 이후로는 유명한 사학자세요. 네. 역사학자세요. 네네. 활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게이오 대학교 동양사학과 입학해서 하시다가 마찬가지로 학병으로 징집당해서 가시게 되는 건데 이분이 그 기억을 갖고 계세요. 단파 방송으로 임시정부 방송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딱 들어갈 때부터 본인은 탈출해서 광복군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때 장정이라는 책을 쓰시거든요. 5권짜리 굉장히 긴 자서전을 쓰시는데 누군가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광복군으로 갔었던 그거 뭐 뻥튀기해서 썼겠지. 미화했을 수 있지. 있겠지라고 쓸 수 있는데 미화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나중에 자기의 허물도 그대로 적혀 있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일본군이 일본군도 탈영병이니까 이 사람 수색하는 과정에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탈출을 했고 수색 요도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는데 장정에 말했던 얘기랑 완전히 똑같아. 100%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 뼛속까지 하는데 나 같으면 최대한 어려운 길을 졌거든. 왜냐면 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야 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운 루트로 난 그랬을 텐데 진짜 솔직하게 적으셨구나. 근데 이거를 발견해낸 학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냐 탈출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작할 때부터 탈출을 계획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탈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한테 잡힐 거 아니에요. 중국군한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군 입장에서는 일본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보겠어요? 김지현 선생님 간첩으로 보겠죠.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 내가 조선인임을 어떻게 하냐?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어머니가 한복 입고 있는 사진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나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그걸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탈출 계획부터 잡혀 있었다는 증거네요, 이게. 네, 이게 증거. 왜냐면 그걸 진짜 어렵게 찾아내셨대요. 어머니가 한복 입고 있는 사진을. 당시 사진도 잘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몸 품에 넣고 입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 거사이를 잡은 다음에 꾀병을 부리십니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몰래 이제 이때 그 행군이 잡혀 있었고 행군 날짜가 잡혀 있어서 그날 거사일로 잡았는데 배 아프다고 꾀병을 내시고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나는 행군 못 하겠다라고. 근데 갑자기 본인이 여기까지는 제 군대 무술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배가 아프다. 여기까지는. 근데 본인이 생각을 딱 해봤더니 내가 탈영을 하면 이 탈출을 할 거면 식량이 필요한데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내는 바람에 밥을 안 줬던 거예요.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시
가서 다시 가요? 손회장을 찾아가서 어. 다 나왔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좀 비축하고 난 다음에 네네네. 탈출을 그러니까 시도해야지. 그다음에 밥도 이런 것도 또 주머니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나왔다. 황군으로서 더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 군 장교는 또 역시 황군. 그렇게 해서 준 거죠. 그래갖고 그걸 먹을 걸 챙기셨대요. 이게 그 수색 요도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놈이 받아갔다 음식을. 처음에는 배 아프다 그러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다 나왔으니까 밥을 달라 그랬다. 이 얘기가 다 나오는 건데 장정에도 그 얘기가 다 적혀져 있어요. 야 이러면 더블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팩트 체크. 팩트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네. 탈출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아하잖아요. 왜 안 잡혔지? 왜냐하면 진짜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때는 이미 탈출 학병들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 김준혁 선생님을 잡으려고 네. 전부대가 출동을 해요. 근데 안 잡힙니다. 네. 왜 안 잡히냐면 와 이거 진짜 대단해요. 네. 이 수색을 네. 왼쪽으로만 했나? 서쪽으로, 아무튼 서쪽으로만 서쪽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김준혁 선생님이 그때 동쪽으로 달아납니다. 근데 왜 이상하잖아요. 네. 왜 전방위로 수색을 하지 않고 서쪽으로만 했냐? 네.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네. 탈출 직전에 성냥으로 네. 성냥 그 재로 편지를 쓰고 타령을 해요. 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 배가 아프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머니의 꿈이 우리 엄마의 꿈이 네. 이 황군으로 장교가 되는 건데 네. 내가 여기에서 배 아파가지고 이거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러니까 타령이 아니라 내가 먼저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가 있겠다. 어디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네. 라는 편지를 쓰고 허위 편지를 먼저 쓴 거야. 일본군도 그걸 낚인 거구나. 근데 이 대장들은 이 장교들이 이걸 볼 때 네. 거짓말이라고 해도 아씨 일단은 서쪽을 뒤져야 돼요. 근데 진짜면 빨리 가가지고 이 새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가짜로 믿고 동쪽으로 했다 서쪽에서 발견되면 진짜 이건 바보 소리 들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다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서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동쪽보다. 한양정인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 머리에 쓴 거죠. 머리도 진짜 좋으셨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네. 처음 만났었던 분들이 이제 국민당군이었고 실제로 국민당군이 뭐야 일본 옷 입고 있으니까 이랬을 때 그때 사진을 딱 보여주고 보여주고, 어머니가 조선인 사람이다. 우리는 네네. 난 조선인이다라는 걸 받아들고 이제 환영을 해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이제 그쪽으로 갔다는 걸 알고 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 중국군 이 사령관을 잘 만난 거죠. 네. 일본군 쪽에서는 그 포로 교환을 요청. 네. 우리 쪽에 잡아놓은 중국 애들 몇 명 줄 테니까 김준혁 데리고 와. 근데 이 거부합니다. 오. 중국. 야 이게 어떻게? 야그 국민당군 그 지도자도 상당한 사람인데. 강단이 있으신 아니지만 그거 같아. 내가 봤을 땐 일본군을 믿지 않았겠지. 그럴 수도 있죠. 이미 일단 전쟁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포로 교환을 안 하고요. 네. 계속적으로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장준환 선생님이랑 나머지 네네. 탈출학병이 만나게 되고 네. 여기서부터가 장정이에요. 여기서부터 만난 다음에 자 너네 왜 탈출했어? 라고 서로 얘기를 했겠죠. 나는 광국군이 될 거야. 라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장장 2,500km 2,500km요. 7개월 동안 서울에서 2,500. 부산이 400km니까 6배를 걸어간 겁니다. 6,000리 걸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음식 같은 것도 중간 중간에 그냥 구걸하고 그냥. 네. 거짓골이죠. 그리고 그냥 중간 중간에 거짓골이네. 일본군도 분명히 있을 만나면서 그 속여가면서 이게 2,500km를 그냥 걸은 것도 아니고 도망자로서 2,500km면 내가 봤을 때 5,000km 이상이라고 봐야 돼. 그럼요. 엄청난 거고요. 그 장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다 하면은 뭐 끝도 없으니까 막 네. 아니 뭐 발바닥이 가시에 찔려도 안 아팠대요. 아니 이미 감각이 다- 없어서. 감각이 없었답니다. 그 꼴로. 네, 그 꼴로. 진짜 대한민국- 정신력이다 그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중국 국민당군의 일원으로 싸우다가 자신의 뜻을 못 겠겠죠. 어디로 배속될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요. 이분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아, 미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진짜 이거 독립의 의지로 미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찾아가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사실 네. 그 전에 가본 적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요. 김구란 사람을 본 적도 본 없죠. 적도 없어요. 어. 그냥 단파 방송으로 들었었던 네. 그거 갖고 가신 거예요. 네, 독립에 대한 의지로 근데 이거를 과연 지금 우리가 어.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전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이건 진짜 어. 그래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아니, 만든 게 광복군인 거죠. 말은. 아니 수천 번은 흔들렸을 것 같아. 그렇죠. 중간에 야 이게 포기하고 간다고 했는데 싶은 마음도 갔는데 들고. 임시정부 없으면 어떡할 거야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이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진짜 좀 울컥울컥하더라고. 와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이건 도대체 그냥 무슨 죽음 마음일까? 아니면 독립운동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갔을지 상상도 안 돼.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정통성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정통성, 한국광복의 정통성 부분에서 왜냐 이 당시의 조선에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청년들이 생각했던 바의 정통성 문제도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지금이 저희가 이제 육공화국이잖아요. 네. 육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하는 게 헌법정문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 얼마나 김준혁 선생님의 그 의지가 반영이 돼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네. 김준혁 선생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 말씀을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얘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본인 삶의 자부심인 사람이에요. 임시정부 네. 거기서 광복군 네. 대한민국은 여기서부터 온 거지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네. 엄청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2,500km로 걸어서 네. 임시정부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앞에 오셨고 네. 거기서 김구 선생님이랑 만나서 네. 뭐 얼마나 그 만남이 얼마나 이제 감격스러웠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이분들을 간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네. 이분들을 그걸 이제 한국 광복군 훈련반, 간부 훈련반이라고 해서 한광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한광반에 배속시켜서 간부 훈련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네. 너무 엘리트시니까. 간부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운명의 이제 그 이야기 이제 OSS 네. 미군과 같이 미군과 군함도에도 나오죠. 네. 군함도에서 거의 여기 출신이죠. 저 누구야? 네네네. 이 배우 누구야? 서지성, 송중기. 송중기가 이 OSS 출신인 걸로 나오죠. 시점상 잘 맞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럼 근데 뭐 그런 거 코트자켓 시작하면 이 영화는 뭐 하니까. 한두 개가 아니기 네네네네.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함께 교육을 받고 아마 그때 이제 기억으로는 네. 김준혁 선생님 기억으로는 강원도에 네. 이제 낙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게릴라 활동 네네. 미군 할 비행기를 통해서 거다라고 하고 그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할 거를 생각해 두고 훈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장준호 선생님, 김준호 선생님도 그렇지만 일본군에서 군사 교육 받았지. 네. 중국 국민당 군에서 그렇죠. 군사 교육 받았지. 광복군으로 군사 훈련 받았지. 미군으로 훈련 또 받았어. 특수부대예요. 그때 진짜 만약에 뺀스 들었으면 여기 잔뜩 있어요. 여기 진짜.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예요 이분들. 그때 OSS는 지금의 CIA. 네. 그 정도였어.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태평양 전쟁 거의 끝날 때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데. 그렇죠. 이제 또 폄하하시는 분들은 얘네가 무슨 광복군이냐. 뭐 그래봐야 몇 개월 훈련 받지도 않았고 실전 그것도 안 했는데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 과정과 마음가짐. 근데 당시에 미군도 1개월 훈련 받고 전쟁 투입 때는 전시입니다. 네. 거기에 이 정도 훈련은 지금의 몇 년하고는 상상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또한 미군의 전략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선에서의 게릴라 활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급박하게 되는 건 오키나와에서의 문제가 돼서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고 뭐 소련의 진주 이런 것이 이건 정세 부분인 거지 네. 준비는 계속 그럼요. 해왔다는 해왔고요. 거예요. 미군에서도 남긴 기록들을 보면 이 한광반, 네. 특히 학병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 영어 하십니다. 아유 초엘리트 0.01%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군이 봤을 때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런가? 다른 광복군들이랑
좀 신사 교육을 받았다 그래. 미국식 신사 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 네네.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미군들이. 그냥 말이 통했던 거죠. 네네네. 말이.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잘 지내요. 미군들이랑.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버마 전선에도 파견 나가게 되는 그렇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네네네. 근거가 그런 거죠. 이때의 마음가짐이 이제 그때 기억에 장준환 네. 선생님 기억에 네. 이범석이라고 이때 당시 대장. 지대장이죠. 네. 이범석이 와가지고 했었던 말이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았대요. 네. 이범석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놈들은 외교 뭐 이런 거 안 통하는 새끼들이야. 우리가 가서 싸 죽여서 군사로 이겨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학생들을 이 군인들을 막 부흥시켰구나. 사기 증작을 시키는 거죠. 네. 그때 이 노인네들은 이 충칭에 남아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할 테니 젊은이들은 나가 전쟁에 싸워서 이겨라. 다만 목숨 걸고 싸워라. 막 이런 거에 이제 막 그때 당시 이제 감화가 네. 되죠. 감화가 돼가지고 막 이제 간다. 우리 진짜 일본 군들 다 우리가 죽여버릴 네. 거야 하고 있는데 8월 15일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미군 수송기에 타고 낙하훈련 받고 공수훈련 받고 네. 각지에 네. 강원도 이전 평안도 이런데 각지에 특히 이제 산업지대 네. 그러니까 일본 군수 산업지대에 침투해서 외곽 활동을 하는 걸로 계획이 짜 있었고 네. 실제로 출발하기 얼마 이렇게 얼마 전에 아니, 거의 된 거예요. 직전이었어요. 사실은 조금만 디데이 딱 선정해놓고서 네. 기다리던 네. 중에. 기다리던 됐으면 다 투하돼서 거기서 소위 말 게릴라전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날을 기억을 하실 때 장정에서는 했을 때 이렇게 8월 15일 광복이 됐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답니다. 이런 정적이 이런 그런 거죠. 된장 이런 소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기도 하지만 좋지만 좋지만 조국의 강복은 좋은 그럼요, 당연히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이 계기 이렇게 조국 광보로는 과정이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거든. 세계 정세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요. 주체적이지 않은 광복이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느낌도 분명히 가지셨을 우리 거예요. 민족에 예.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에 느낌도 대해서 분명히 예견하셨을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손으로 뭔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의지로 있었고 지금 군사 작전도 수립을 그럼요. 해놓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다 알아요. 이미 카이로 회담이니 얄타 회담이니 다 압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장개석이에요. 네. 이 장개석이 네. 왜냐면 아까 국민당군과 네. 이 광복군은 지속적으로 연결. 심지어 한동안은 네. 이 광복군이 이 국민당군의 네. 그 지도를 받고 네. 그걸 지휘를 받아요. 그 정도로 끈끈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장개석은 그걸 알고 있었죠. 이제 네. 조선인들도 독립을 원하는. 그래서 장개석이 항상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네.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조선인들은 독립의 의지가 있고 조선인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거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2차 세계대전, 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참전해야지 전승국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승전 작전이었거든요. 이후에 그 안에 미국이나 뭐 유럽 열강들 사이에 낄 수 있느냐 없느냐 전승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 이렇게 만약에 이때 참전이 해가지고 뭔가 일정 정도의 성과를 냈으면 네. 아마 뭐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라든가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는 없겠지만 아마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맥락에서 펼쳐졌을 수도 있어요. 주도권을 가졌을 수 그럼요. 있네요. 왜냐 우리가 총도 싸웠어요. 연합군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엄청나지. 예전에 자유 프랑스군 드골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드골 군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깡부려 갖고 그럼요.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삐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사실 그게 너무 좀 그게 조금 안타까웠었던 네네. 일이었다. 그래서 아무튼 강복군 분들은 이제 나중에 네. 개인 자격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왔듯이 개인적으로 들어오셔서 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준환 선생님은 네. 뭐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를 언론인이 만들어서 되시고. 언론인이 되셔서 국회의원도 되시죠. 네. 박정희 정권과의 끊임없는 어떤 그런 갈등 속에 네, 대립 관계를 민주화 운동을 하신 거죠. 네, 네,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의문사. 이거는 나중에 한번 나중에 또 제대로 이 한번 이문사 다뤄야 부분은 제대로 다뤄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루고 네. 아무튼 뭐 김준현 선생님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네. 계속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나중에
두 분의 또 이제 스승의 스승이시겠네요.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세요. 어. 굉장히 상징적인 분. 고려대에서도 거의 영원한 총장으로 불리시는. 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80년대에 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퇴직이 되세요. 강제 퇴직이 당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학생들 편에 서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분은 이제 학생들이 시위하다 잡혀서 성북 경찰서 가서 이렇게 했으면 본인이 가셔갖고 내가 보증 쓸게 이런 실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한테 얼마나 가둔에 가식했었을까 했어요. 저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고려 총장이니까 그거 어떻게도 못 하는데 그래 결국은 이제 끝내는 강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뭐 강직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김재수 선수는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광복군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후로도 중국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어떤 그런 그 묻혀 있었던 그 묘를 유해들을 다시 한국으로 송환해가지고 한국에 시게끔 하시는 역할도 끊임없이 하시고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헌법을 바꿀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갈 수 있게끔 역할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2011년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마지막 광복군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선생님이나 장준하 선생님으로 대변되지만 사실 수많은 또 그런 광복군들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던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네네. 오늘도 막 소름도 돋고 막 중간에 막 벚꽃 차오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 7개월 동안 걸었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영화로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사실 영화보다는 드라마로 나와야 됩니다. 진짜 워낙 방대하니까. 엄청난 그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드라마로 하면 역사 연구자들이 항상 아쉬운 게 이 딱 그 문민정부라 부른 그 시기에 나왔었던 그 여매눈동자 같은 드라마 왜 안 나오느냐. 그때는 이제 이 자본이 다 방송국으로 집중됐던 시기여서 PPL 없이도 이제 방송국에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2,500km 가다 중간에 설빙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신발도 바꿔 신어야 되고 중간중간 사진도 찍어야 되고 관광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 꼭 나와서 저는 당연히 김준혁 선생님도 나와야 되고 하지만 조건 교수님도 왜 이야기 속의 이야기처럼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이러면서 너무 그렇게 아무런 지원도 없이 이거 연구를 한다는 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이죠. 진짜 존경하는 학자예요. 드라마와 인터뷰를 잘 섞어서 만든 드라마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 아까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진짜 한 10부작으로만 해가지고 여매눈동자는 진짜 지금 꼭 다시 보세요. 진짜 여매눈동자는 이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찾아보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선구적 위안부를 처음으로 다룬 드라마고요. 강제징용 되셨던 분들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다뤘었던 심지어 4.3도 나옵니다. 제주 4.3도 나오고 정말 다채로운 한국 근현대사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최재성이 빨치산이 돼서 마지막에서 이제 최실화의 품 속에서 그 설산에서 사망을 거두는 그 NG 장면도 유명하거든요. NG 장면이요? 네. 콧물이 너무 나와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추운 그 현장에서 했으니까. 그때는 뭐 CG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생 진짜로 다 그렇게. 그리고 장항선 씨가 일본군 장교로 나오고 정말 사카이 정말. 그래서 그 태평양 전선에서 최재성 씨가 끌려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뱀 잡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그 인육을 먹죠. 그 장면 진짜 근데 그게 현실일 수 있는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다 그 자료를 토대로 만든 드라마예요.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그거 정말. 아니 지금 위안부 못 다뤄요. 아마 다루시는 분들 쫄아서도 못 다루겠지만 함부로 다루기 힘들어서도 못 다루겠지만 아마 눈치 보느라고 못 다룰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철책 사이에 두고 키스 최실화 씨하고 최재성 씨의 그 둘이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하여튼 여매눈동자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OST도 좋아해가지고 피아노를 엄청 연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노. 빰바바밤 맞아요. 바바밤 피아노 치세요? 바바밤. 네, 저 교회 오빠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선 전혀 모르겠는데 비슷한 노래인가요? 넌 아예 모르잖아 노래를. 너 안책이야. 이씨. 혼날라고. 빨리 보란 말이야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제가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주다 선생과 김준현 선생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두 분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분 두 분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그럼요. 광복군이 있었다라는 사실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